네, 안녕하세요. 서울포럼 2021 진행을 맡은 서울경제TV 아나운서 김보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서울경제가 지난 2010년 창간 50주년을 기념해서 신설한 글로벌 비즈니스 포럼인 서울포럼이 올해로 12회째를 맞게 됐습니다. 서울포럼은 매년 이렇게 세계적인 석학과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분들 그리고 경제 과학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매년 다양한 이슈와 트렌드를 주제로 대한민국의 성장 해법을 제시해 왔습니다. 올해는 수소 경제에 주목하고자 하는데요. 이미 글로벌 경제 주체들이 기후 환경 변화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를 해결하고자 저탄소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수소 경제가 그 해결 방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우리가 흐름을 주도하려면 한 발 앞서서 추격차 수소 생태계를 조성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교육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대대적인 준비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를 위해 서울경제는 서울포럼 2021의 주제를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략, 초격차 수소경제의 길이 있다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럼을 통해서
수소 산업을 육성하고 수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인재 양성 방안 그리고 그린 수소 기술 개발, 수소시티 건설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과 생존 전략이 세계적인 석학들과 전문가들의 해안을 통해 제안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어서 서울포럼을 주최한 서울경제신문 이종환 대표이사 부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무대 위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3일 전에 이 행사를 위해서 제가 코로나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음성으로 나왔고요. 이 정말 답답하네요. 이거 쓰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과 하고 저하고 거리도 좀 있으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마스크를 벗고 인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서울경제신문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종환입니다. 네, 기빈 여러분, 지금 전 세계 가장 핫한 이슈가 뭡니까? 미국과 중국의 갈등,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파열음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의 본질적 의미는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형성된 전후 질서의 재편을 요구하는 중국의 굴기가 있습니다만은 겉으로 드러나기는 이제 아시다시피 무역 전쟁으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지금은 기술 패권 전쟁으로 비화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고 우리의 살 길은 무엇이 돼야 되겠느냐? 똑같은 주제로 우리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포럼을 가졌습니다. 초격차 기술의 확보입니다. 미국이 우리를 원하게 하고 중국이 우리를 내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반도체 대전, 왜 그렇게 다들 목을 맵니까? 그게 산업의 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제로 삼는 수소 경제는 에너지의 쌀입니다. 아시다시피 화석 연료 시대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머지않은 시기에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에너지 빈국입니다. 계속 빈국으로 남느냐, 아니면 여기서 에너지 부국으로의 일대 반전을 꾀하느냐는 지금 우리가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경제신문을 열심히 읽으신 분은 보셨겠지만은 스탠다드 차트드에서 글로벌 기업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78%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2025년까지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탄소 제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기업들과는 거래를 하지 않겠다. 2025년입니다. 우리 기업들에게 엄청난 위기 상황입니다. 문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글로벌 경제 전쟁에서 당연히 이겨야죠. 근데 그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국가의 존망, 생존이 달린 그런 문제, 그런 수준으로 우리는 이
상황을 인식하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입니다. 과학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얘기는 디지털 전환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4차 산업혁명의 각 영역은 각자의 고유한 발전 경로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인접 산업과 인접 영역과 시너지 이펙을 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모든 국가 시스템을 과학기술 마인드로 무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 개조에 버금가는 그런 혁신과 탈바꿈을 이뤄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오늘 저희들의 주제로 돌아간다면 저는 우리 서울경제는 이번 서울포럼 2022를 통해서 정부, 국회, 기업 그리고 학회 모두가 이 수소경제 초격차를 위해서 힘을 모을 것을 제안을 합니다. 내일 뭐 하루 만에 어떤 완벽한 솔루션이 나올 수는 없겠지만 저는 모쪼록 이번 포럼이 우리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이 도약하는데 작은 그렇지만 분명한 탄탄한 그런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고 또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귀하신 분들 바쁜 시간 내서 먼 곳까지 찾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뜨겁게 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종환 서울경제신문 대표이사 부회장님의 환영사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서울포럼 2021의 개최를 정말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현재 일정상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하셨지만 서울포럼 2021의 개최를 축하하고 초격차 수소경제의 길이 있다라는 올해 주제에 공감하시면서 대한민국이 수소를 선두 삼아 청정에너지 강국이 되겠다라는 의지를 전하셨습니다. 축하 말씀은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서울포럼 2021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 12년 동안 포럼을 통해 한국 경제의 성장 해법을 모색해 오신 서울경제신문 이종환 대표님과 과학기술인, 경제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세계가 청정 에너지로의 대전환을 시작했고 많은 시선이 수소로 향하고 있는 지금 초격차 수소 경제의 길이 있다라는 포럼의 주제가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대한민국은 수소를 선두 삼아 청정에너지 강국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서울포럼에서 대한민국 혁신 성장을 위한 방안이 폭넓게 논의되기 바라며 정부도 여러분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서울포럼 2021에 참가하신 모든 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1년 6월 9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대독. 네, 귀한 말씀 전해주신 문재인 대통령님께 여러분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병석 국회의장님의 축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국내에서는 최초의 경제신문인 서울경제가 주최하는 12번째 서울포럼의 개막을 축하드립니다. 서울포럼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의 앞길을 탐색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시해온 국내 대표적인 글로벌 비즈니스 포럼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는 물론 글로벌 경제 트렌드의 변혁기마다 이를 헤쳐나가는 해법을 발굴하고 나아갈 길을 밝히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로 내세운 수소경제는 기후위기로 촉발된
에너지 대전환 시기에 우리 경제 미래 산업의 초석을 닦는 일이기도 합니다. 가보지 않은 여정이어서 숱한 고비와 예기치 않은 난관도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탄소 중립과 녹색 성장 정책을 확고하게 펼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수소 경제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때 맞춰 오늘 포럼을 정성을 다해 준비해 주신 이종환 서울경제 대표이사 부회장님을 비롯해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포럼에서 우리나라 수소 경제의 도전과 과제를 여러 각도로 진단해 발전 방향을 이끌어 주실 국내의 석학들과 기업인 여러분에게도 인사를 드립니다. 기후변화는 세계 경제의 기존 생태계를 무력화할 태세입니다. 석탄과 석유, 화석 연료를 바탕으로 한 산업의 경쟁이 울렸습니다. 찌든 지구를 되살리고 지속 가능한 경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소 경제의 전환은 절실하고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에너지 대전환 시기에 미국 등 선진국들이 하나의 산업을 넘어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수소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이든의 미국이 파리 기후협약에 복귀하면서 세계 경제의 큰 축이 그린 경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이 많았던 국내 주요 기업들은 수소 기술 확보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수소 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키우는 미래 비전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 못지않게 위기를 기회로 승화하려는 기업과 정신을 응원합니다. 수소 경제는 이제 막 스타트 라인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수소 경제를 앞에서 이끌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소 자동차와 수소 연료 전지 보급 분야에서 앞서는 등 상용화에는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등 수소 경제 기초 기반은 탄탄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수소 경제 가치 사슬의 전방위에 걸쳐 고르게 성장하는 기반을 갖춰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국회도 수소 경제에 힘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국회는 수소법을 제정해 수소 경제 육성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또 국회 마당에 첫 수소 충전소를 세웠고 국가기관으로서는 가장 먼저 수소 전기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소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입법과 제도 개선에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수소 경제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방안이 나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에서는 앞서갔습니다. 수소 경제도 그런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창간 60주년을 맞아 열리는 서울 포럼의 개막을 축하드리며 포럼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앞길에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병석 국회의장님의 귀한 말씀 함께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님께서도 바쁘신 와중에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요. 여러분의 힘찬 박수로 맞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경제신문사가 주최하는 서울포럼 2021 개막식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 와중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인 행사는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에너지의 대전략 초격차 수소 경제에 있다, 길이 있다. 오늘 좋은 분들이 많이 모이셨습니다. 저는 이번 바이든 행정부 출범 중에 가장 마음에 든 게
기후변화 협약의 복귀였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그린 뉴딜 2050 탄소 중립화 선언을 하게 되고 기후 정상회의에 함께 만나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2050 탄소 중립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저희 탄소 배출 목표를 이전 정부 때 24.4%로 했는데 이거를 거의 40% 수준으로 올리지 않으면 2050 탄소 중립화는 사실상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에너지 생산 부분과 소비 부분, 건물, 물류 각 분야의 탄소 배출을 같이 줄여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재생에너지를 급속하게 늘려가야 되는데 이 간헐적이고 불안정한 재생에너지는 수소 경제와 결합이 될 때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SS 기술이 계속 발전해 가고 있지만 서울 시민이 하루 쓸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하려면 잠실 운동장 몇 개의 배터리가 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비용이 발생합니다. 장기간 대용량의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한 수소 경제는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제는 수소를 생산하는 에너지 역시 화석 연료에 의존하지 않도록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신고리 5, 6호기가 2024년 정도 완성되면 아마 2080년까지 원전은 같이 병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탈원전이 필요하지만 탈탄소가 더 우선적 개념이고 탈탄소가 2050 되려면 그때까지 원전은 같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님 만나 뵀을 때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중러의 원전 시장에 맞서 한미 간의 전략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게 수용이 돼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의 세계 원전 시장의 전략적 협력을 합의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현대차를 중심으로 수소차 경제를 선도해 가고 있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수소 경제의 새로운 비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국회에서 제정해서 작년부터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초로 수소 경제를 선도해가는 이 시점에 우리 서울 경제가 시적절하게 이 초격차 수소 경제에 있다는 이런 글로벌 포럼을 개최한 것은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훌륭하신 석학들의 강연을 통해 이렇게 랜섬으로 이렇게 우리 젊은 학생들이 반짝반짝 초롱초롱한 눈으로 같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너무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함께 이 서울경제신문사가 만든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초격차 새로운 대한민국의 에너지의 꿈을 함께 꾸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경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의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님께서 축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기현 의원입니다. 먼저 서울경제신문, 대한민국의 경제 언론에서 최고 이 독보적 역할을 해오셨던 서울경제신문의 이종환 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 오늘 포럼 준비하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로 12주년을 맞이하는 서울 포럼이 이번에는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략 초격차 수소 경제의 길이 있다는 주제로 미래의 핵심 에너지원인 수소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된 것은 참으로 뜻깊다고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도 수소 경제에 대해 그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가 수소 경제의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울산광역시장으로서 대한민국 최초로, 전 세계 최초로
수소 자동차,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를 상업 생산에 성공한 현대자동차 공장이 소재한 곳의 행정 책임자를 맡아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제가 직접 경험하고 느낀 바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실력, 활용 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의 수장으로서 지방행정 차원에서도 수소산업, 수소경제를 이끌기 위한 많은 진흥책과 지원책을 펼쳤고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도 요청한 바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국가 차원의 국가적 과제가 되어서 이렇게 수소경제를 견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견주되어 있어서 참으로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모빌리티와 발전용 연료전지 등 활용 면에서는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 어떻게 탄소 중립적으로 생산할 것이냐, 그 경제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리고 그 기술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고 촉매제는 어떻게 생산해서 보급할 것이냐,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고 여전히 공급용 인프라는 매우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수소에 대한 불안감, 국민들이 막연한 것일 수도 있고 매우 실체적인 것일 수도 있는 불안감들,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은 여전히 아직도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잘 극복하면서 수소경제로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기 위한 노력은 참으로 중차대한 과제라고 생각하는 이 시점에 이 포럼은 참으로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수소경제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포럼이 되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 많은 우리 청년들이 미래 산업에 대한 꿈과 기대를 가지고서 이 포럼에 참여하고 있어서 의미가 크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수소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서울 포럼 2021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제 여러분께서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전 세계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고 계신 수소에너지의 권위자이시죠. 존 셰필드 국제 수소 에너지협회 회장님의 기조 강연이 있겠습니다.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파에트에 위치한 퍼듀 대학에서 공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요. 미주리 과학기술대학에서 기계 및 항공우주공학 명예교수직을 맡고 계시는데요. 강연해 주실 주제는 그린 수소 스케일업 경쟁입니다. 존 셰필드 회장님을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곳에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서 정말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로 좋은 회의를 조직을 해주셨는데요. 네, 먼저 이제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자신의 저널을 선택을 할 때 영향력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영향력에 대한 장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표가 논문 게재 후 2년간 피인용수,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개선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평균 피인용수가 2015년에서 19년 사이 상당히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게 영향력이 4.9까지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2.5회 이제 모든 논문들이 피인용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속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제조에서도 애자일 제조가 굉장히 화두인데요. 빠른 반응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출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디지털 세상에서 지난 4-5년 동안 저희가 거의 한 2배가량 개선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최초 결정까지의 시간을 줄일 수 있었고요. 최종 결정까지의 시간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예,
1차 결정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이 기간을 6주까지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온라인으로 이제 저희한테 제출을 하시면은요, 저희 이제 에디토리얼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통해서 제출을 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적합한 에디터가 이것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에디터들이요, 스마트 시스템을 활용을 하여서 적합한 이제 검토자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검토자들에게 한 15일 정도를 주는데요, 한 3주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충분한 리뷰어들, 검토자들이 이제 있으면은요, 그래서 최초의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해서 최종 결정까지 이르는 시간을 줄이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논문을 거절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검토자들이요, 충분한 피드백을 주어야 이것을 개선할 여지가 있는데요. 네, 이것을 6주 내에 저희가 피드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3주 동안에는요, 저희가 이제 저자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이제 논문을 수정할 기회를 주고요, 재제출의 기회를 줍니다. 네, 어떤 경우에는 개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종 결정에 이릅니다. 이제 9주 내에 결정을 내립니다. 네, 그래서 에디토리얼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이제 출간까지 이렇게 시간을 단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은 영향력입니다. 수소 기술이 되었건 혹은 다른 연구에 이제 영향력이 되었건, 영향력은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맵에 보시면은 원의 크기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언스 다이렉트에서 지난 5년간 다운로드된 논문 수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요, 얼마나 많은 구독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빅데이터를 추적을 합니다. 여기에서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 저널이 전 세계적으로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글로벌 랭킹입니다. 네, 독자 수 기준으로 보았을 때요, 한국이 전 세계 3위입니다. 저희 독자 중에 한국이 3위이고요. 네, 그리고 이것을 이제 1인당으로 정규화하게 되면은요, 거의 한국이 아마 더 높은 순위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1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영향력을 판단한 다른 방법은요, 바로 논문 관련 저자의 수입니다. 많은 연구 프로젝트가 이제 사실 몇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한 5년 정도가 걸립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살펴보면은 이 저자의 수 측면에서도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저자 수 기준의 세계 랭킹입니다. 한국은요, 미국과 일본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5위입니다. 네, 그래서 독자 수에서 한국이 3위인데 왜 여기에선 5위일까요? 저자 수는 왜 5위일까요? 네, 그래서 저널 같은 경우에서는요, 이제 다양한 논문들을 다루고 또 스페셜 이슈들도 다룹니다. 스페셜 이슈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개도국 혹은 이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랭킹에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산업과 시장에 있어서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2020년에서 30년까지 10년입니다. 네, 그린 수소 그리고 블루 수소인데요. 네, 녹색과 파란색이 있고요. 네, 여기 보면은 이미 성숙 단계에 있는 프로젝트 그리고 발표된 그런 프로젝트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과 같은 경우에는요, 신재생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녹색 수소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네, 전체 시스템 통합을 생각을 하였을 때요, 네, 신재생 전기에 기반을 해야 됩니다. 수소 같은 경우에는요,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직접 사용을 하여서 전력화가 가능합니다. 수송이 되었던 혹은 다른 업계가 되었던 이것이 가능합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요. 초과 잉여 에너지를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탄소 같은 경우에는요. 탄소 포집도 가능하고 저장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이터 수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유 비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온디맨드 대형 트럭의 총 소유 비용입니다. 온로드 차량이 있고 오프로드 차량이 있습니다. 다양한 카테고리가 나와 있는데요. 대형 트럭도 카테고리가 다양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종류가 8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탄력적이고 그리고 이상적 효율성을 갖는 여건의 장거리 운송 트럭을 의미합니다. 조달, 배달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이고 또 부담이 있는 장거리 운송이라는 맥락 내에서 사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보면 3가지 선이 있습니다. 회색 실선이 디젤 내연 기관이죠. 그리고 BEV는 초록색 실선입니다. 3번째, 파란색 실선은 연료 전지를 의미합니다. 파워트레인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80년대 BMW가 기억나는데요. 내연기관 관련 프로토타입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액화 수소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연료전지가 나타났습니다. 문제에 대한 대응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전기화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연료전지와 함께 이제 수평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2028년 이후로 연료전지 대형 트럭은 총 소유 비용에 있어서 디젤보다 경쟁력이 더 클 것이라고 이 데이터 그래프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극적인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 역시도 대형 트럭의 사례입니다. 이 경우에는 광산용 트럭입니다. 광산이라니 어떤 광산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화석연료, 석탄 광산이 아닙니다. 마이닝, 광산이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채광을 해야 할까요? 리튬? 어떨까요? 어떤 채광이 필요할까요? 오늘날 리튬이 어떻게 생산되나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슈를 불러일으키는 여건을 통해서 생산됩니다. BMW SUV 2022년에 출시되는 모델을 생각해 봅시다. 리튬 생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생산에 관련이 있는데요. 채광을 통해서 생산되는데 어떤 채광인지, 리튬이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암석을 통한 채광을 생각해 봅시다. 트럭이 사용되겠죠? 트럭이 정말 중요해질 것입니다. 채광에 있어서 필요하니까요. 보시면 데이터 선이 만나는 지점이 2027년입니다. 수소, 내연기관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움직이는 부분도 이동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형 교통수단이 기차도 있겠고 선박도 있을 텐데요. 연료전지와 관련해서 많은 기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대형 운송기관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이 종류의 교통수단은 우리가 잘 고려하지 않는데요. 미국과 중국 간의 정치적인 도전 과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부문 간의 도전 과제도 있습니다. 제가 새 아이가 있는데 엔지니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잉에서 일을 하면서 보잉의 안전성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죠. 지금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를 보시면 단거리 비행기가 나와 있습니다. 2,000km의
비행을 하고 있고 팍스는 165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선이 겹치는 부분이 2041년이죠. 조금 늦습니다. 미국의 사례를 들 때 보통 하와이를 예로 많이 사용합니다. 전체 에너지 소비를 볼 때 하와이에서 얼마나 많이 사용될까요? 98%가 항공 관련 연료라고 합니다. 하와이에서 연료를 사용할 때 항공 관련 연료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간 시장을 벗어나서 군사적인 시장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공군을 살펴보면요. 탄소 발자국을 줄여야 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 연료를 많이 사용합니다. 등유를 많이 사용하겠죠. 지금 그래프에도 등유가 나와 있습니다. 등유, 합성 연료, 직접 추진 연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 거리가 좀 더 짧으면은 다른 연료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를 이루려면 자금도 필요할 것입니다. 자본도 필요하고 부문 간 전략이 필요합니다. 수소 협의회에서는 부문별 전략을 살펴봅니다. 교통도 여기서 중요한 부문입니다. 20곳이 넘는 국가가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금지하고자 합니다. 내연기관을 금지하는 것이죠. 그 이유를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쉽습니다. 내연기관은 직접적인 에너지 변환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연료전지가 에너지 변환에 있어서 직접적인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 부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국가적인 측면을 살펴보고 질문도 드릴 것입니다. 교수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학적인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좀 다른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에서 유명한 교육자를 생각해 보면 질문을 할 때 어떻게 하나요? 학생이 답을 해야 하는데 다음 질문을 예측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한번 그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한국 관련 내용입니다. 1,200곳의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며 8만 대의 수소 연료전지 택시, 4만 대의 수소 버스, 3만 대의 수소 트럭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디테일을 살펴볼 수도 있을 텐데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외부인으로서 수소 가격 책정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았습니다. 그린 수소를 분배할 때 투명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협력의 여지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협력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한국의 성윤모 장관님께서 언급하신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수소법 시행으로 본격적인 수소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가 완비됐다. 수소 연료전지 발전 시장에서 세계 1위의 위상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한미 양국 간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소 관련해서 협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한국이 왜 수소 기반 경제를 추구하고 있을까요? 제가 답을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그리스처럼 제가 답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마 첫 번째 이유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출생률이 최저에 이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네, 팬데믹 이후에 어떨까요? 팬데믹 이후는 어떨까요? 좀 다를 수도 있을까요? 그 다음 이유는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화석 연료 수요의 98%가 수입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인구당 가장 높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교통과 건설 분야에 있어서 수소 장비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소는 건설 분야에 있어서 장비에 잘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수소 충전소를 증가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료전지의 전력을 기가와트급으로 증가시키고자 합니다. 법적 프레임워크도 앞서 다른 연사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한국이 이제 주도적으로 법적 프레임워크 관련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도 있으며 민간 부문 다수의 파트너십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우리 모두에게 할 수 있는 질문인데요. 또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한국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일관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대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조 등등 여러 분야에서 생산 등의 분야에서 빠른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다운타임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는 플랜트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일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혼다와 경쟁하면서 시간적인 경쟁이 중요했습니다. 약 60초라는 시간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제가 플랜트에서 일할 때는 시간의 장벽이 굉장히 중요했고 빠른 시일 내에 일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는 관련 맥락에서 일관적인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9차 세계 수소 기술 회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수소협회에서 주최하고 관련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캐나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관련 일을 진행하고 있음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월 26일부터 30일까지는 2022년의 세계 수소 에너지 대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스탄불에서 개최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UN 관련 조직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물방울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죠. 보시면 다리가 있습니다. 건너는 다리입니다. 우리가 물을 볼 때 이게 강의 물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물이 꼭 강은 아닙니다. 보스퍼러스 같은 경우에 꼭 강은 아닌 것입니다. 다양한 물이 섞여 있습니다. 다양한 염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흐름도 다양합니다. 보스퍼러스가 꼭 하나의 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500m라는 길이를 가지고 있고 유럽과 아시아를 분리합니다. 그 다리를 건너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리는 결국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짓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문화적, 경제적 차이가 존재하죠. 2022년 그리고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우리는 그 다리를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대륙과 대륙으로 있는 다리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